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초반 김경수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 가난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우정을 경험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한때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절 꾸짖듯이 세상엔 돈보다 더 값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게 기적처럼 펼쳐진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때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듯 저는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달동네에 살며 하루하루 생활비 걱정을 하는 어머니와 배운 게 없어 일용직 노동을 하며 돈을 버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죠. 줄줄이 딸린 동생들은 코를 질질 흘리며 방치되듯 자랐고, 그나마 그런 집안의 장남이었던 전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집안을 건사한다는 생각으로 다푼 문제집을 풀고 또 풀었습니다. 다행히 성적이 좋은 편이라 학교 선생님에게 예쁨을 받았지만 반 친구들에겐 비리비리한 새님 정도로 취급당했어요. 저희 집이 가난했던 건 학교 친구들 대부분이 알던 사실이라 저에겐 뜯을 돈도 없다며 반에서 힘 좀 쓰는 친구들에게 대놓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어찌 보면 다행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하고 그저 교실 한 구석에서 공부만 하는 그런 존재감 없는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 제 학창 시절에도 유일하게 강렬한 기억을 심어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서현복이란 친구놈인데 저만큼이나 이 친구도 굉장한 외골수였죠. 현복이 이놈이 얼마나 골 때리는 놈이었냐면요. 당시 저희 학교엔 날라리 놈들이 몰래 담배를 피는 구역이 있었어요. 학교 한 구석에 여름이면 배롱나무가 자라던 곳이었는데 바로 옆에 쓰레기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잘 가지도 않는 곳이었죠. 선생님들도 거기서 애들이 담배를 피우는 걸 알고 있었지만 수험생 스트레스도 풀어야 하지 않냐면서 공공연하게 눈 감아주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레 힘없는 학생들은 그 구역을 피해서 다녔죠. 괜히 시비가 걸리면 손해보는 건 본인이니까요. 현복인 덩치는 커다랗고 늘 교실에서 잠만 자던 친구였어요.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밤에 뭘 하는지 정말 잠만 자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으론 밤마다 이상한 일을 한다. 사실은 우리보다 서너 살이 많다. 사고 뭉칠하더라 등등 별의별 이상한 말들이 돌기도 했어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 공부만 하던 저와 맨 뒷자리에서 잠만 자던 현복인 한 학기가 다 가도록 말 한마디 해볼 기회가 없었죠. 그렇게 여름방학을 앞둔 어느 날 잠만 자던 현복이가 큰 사고를 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롱나무가 흐드러진 흡연구역은 사실 담배 냄새만 빼면 그늘도 적당하고 바람도 솔솔 불어 제법 운치가 있는 장소였어요. 어느 날은 현복이 이 녀석이 교실에서 자기가 더웠는지 교정을 돌아다니다가 흡연구역을 딱 발견한 겁니다. 담배 피우던 놈들이 가져다 둔 플라스틱 우유 박스를 깔고 잠자기 좋겠다 싶었나 봐요. 근데 날라리 학생들이 도통 비킬 생각을 안 하니 우유 박스로 그놈들을 몽땅 때려 눕힌 게 아니겠어요? 무려 혼자서 3명이나요. 당연히 현복인 교무실로 소환됐고 대체 왜 그랬냐는 선생님의 질타에 기가 막힌 대답을 내놓더라고요. 학생이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버릇없는 애들 혼 좀 내줬습니다. 담배 핀다고 애들에게 응징을 가한 사람이 어딨나요? 아무튼 당당한 현복이의 대답에 선생님도 할 말을 잃었고 현복인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순순히 풀려났습니다. 오히려 선도부 제안까지 받았대요. 현복인 아침마다 일찍 와야 한다고 거절했지만은요. 그날 이후로 교실의 커다란 캐비넷 정도로 취급받던 현복인 학교에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일진들의 영입 제안과 선도부 제안을 동시에 받는 학생이 된 거죠. 학교 선생님은 저런 놈은 초장의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공부를 잘하던 저와 짝꿍을 시켰습니다. 옆에서 공부도 알려주고 나쁜 짓 못하게 감시도 하라면서요. 현복이보다 2배는 덩치가 작은 제가 무슨 수로 그러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둘은 그렇게 짝꿍이 되었습니다. 야, 일어나. 곧 수학 시간이야. 수학 선생님이 자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알아? 아, 내가 깨 있으면 뒷자리 애들 칠판 안 보인다. 그러게 네가 뒤로 오면 될걸. 왜 날 앞으로 부르냐? 내가 눈이 좀 안 좋잖아. 빨리 일어나서 책 펴. 너 책도 없냐? 현복인 제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꼼짝을 안 하고 눕더라고요. 저는 결국 제 교과서를 엎드린 그놈 머리맡에 껴두고 공채만 펴고 앉았습니다. 저는 교과서 한두 번쯤 안 가져와도 혼나지 않는 약간의 특혜를 받고 있었거든요. 원래라면 자는 내내 선생님들께 분필세를 받아 쉬는 시간이면 머리 털기 바쁘던 녀석이 자다 깨도 행색이 깔끔하니 옆에 있던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이 교과서 네가 둔 거냐? 어, 너 때문에 나까지 분필 맞잖아. 넌 밤마다 뭘 하길래 맨날 학교에서 자냐? 너 제법이다. 아휴, 1등 옆에 앉으니까 이런 게 좋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그날 처음으로 현복이가 환하게 웃는 걸 봤습니다. 교과서 사건 이후로 제가 제법 마음에 들었는지 그 후로 현복인 저를 옆구리에 끼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매점에서 빵을 사다가 저에게 던져주고 선생님 마크 잘하라면서요. 당시 집에서도 밥 한 그릇 겨우 먹던 전 현복이가 던져주는 빵을 모아다 집에 동생들에게 주곤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현복이는 지역에서 꽤 소문난 부잣집이었더군요. 현복인 정말 무식한 녀석이었지만 꽤 의리는 있는 놈이었어요. 공부밖에 할 줄 모르던 제게 시험 기간이면 컨닝 청탁이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보고 대놓고 시험지에 답을 크게 써서 보여달라는 청탁이었죠. 주로 빵이나 음료수 정도로 대가가 들어왔습니다. 거절하면 빵 대신 주먹이 돌아왔기에 저는 정말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답을 공유해야 했죠. 야, 왜 답을 다 보여주냐? 선생님께 걸리면 너만 혼나잖아. 빵이 그렇게 먹고 싶어? 내가 더 사줄게. 나도 싫어. 근데 안 보여주면 때리는데 어떡해. 맞을 바엔 그냥 다 몇 개 보여주는 게 낫지. 제 하소연에 현복인 대답도 없이 본인 주먹만 만지더군요. 눈빛이 하도 사나워서 저도 말을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험날이 다가왔고 저는 약속한 대로 시험지 오른편과 왼편에 대문짝만하게 답을 적었어요. 작게 적으면 잘 안 보인다고 또 때리거든요. 현복인 제 옆 책상에 앉아 그런 저와 컨닝하느라 바쁜 일진들을 번갈아 보더니 벼랑간 일어나 필통으로 일진들 머리통을 갈겼습니다.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필통 안에 있던 연필이 다 부러질 정도였어요. 일진 녀석은 머리를 부여잡고 쓰러졌고 갑작스런 소란에 역 교실에 있던 선생님들까지 다 뛰어올 정도였죠. 현복인 다시 교무실로 끌려갔습니다. 너 갑자기 무슨 짓이야? 시험 보던 애들을 왜 때렸어? 그 친구들이 컨닝을 하고 있길래 때렸습니다. 시험 중에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때린다는 게 힘 조절이 안 됐습니다. 그게 말이 돼? 너 이거 그냥은 못 넘어가. 애들 시험도 다 망쳤고 마진의 부모님이 당장 학교를 찾아오신댄다. 너도 당장 부모님 모셔와. 다음날 현복의 어머니는 학교로 불려오셨어요. 잡지에서나 보던 고급 승용차를 타고요. 어머니는 피해 학생에게 약간의 합의금과 제 시험을 보게 된 반 아이들에게 햄버거 세트를 돌리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가셨죠. 너 왜 그랬냐? 괜히 너만 혼났잖아. 그냥 보여주면 될걸. 덕분에 햄버거 세트 먹잖아. 너 이 햄버거 먹어봤냐? 이거 새로 나온 거야. 난 질리게 먹어봤다. 질리게 먹어봤다며 햄버거를 단숨에 먹어 삼키는 녀석을 보고 저도 웃고 말았어요. 그렇게 우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수상한 단짝으로 잘 지냈습니다. 학교 졸업 이후 전 대학에 진학했고 현복인 아버지가 군대에 다녀오지 않으면 미국행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곧장 입대를 하더군요. 전 방학 때마다 현복이를 보러 면회를 다녀왔죠. 까까머리에 검게 그을린 녀석은 고등학교 시절보다 더 커진 덩치로 제게 악담을 퍼부었어요.
대학교 생활 좋냐? 지금은 내가 불쌍해 보이지? 좀 있어봐라. 너도 곧 여기 끌려와서 이러고 있어 하니까. 난 너처럼 그 고생은 안 할 거거든? 영어 잘하면 미군 부대 들어갈 수 있대. 미군 부대? 미국은 내가 가야 하는데. 에휴,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세상. 억울하다, 억울해. 누군 이 고생 중인데. 미국 말고 미군 부대.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 말이야. 아, 한국에 있어? 아, 그럼 잘 됐다. 너 입대했을 땐 내가 면회 가면 되겠네. 미군들이 있으면 햄버거도 많이 팔겠지? 얌마, 군대에서 사고 치지 말고 무사히 전역이나 해라. 안에서 누가 담배 핀다고 머리통 때리면 큰일 난다. 현복인 자기가 아직 애로 보이냐며 씩 웃었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여전히 학창시절 개구진 그 얼굴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복이는 제대를 했고 저도 그 뒤로 군대에 갔다가 제대를 해서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느 날부터 현복이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얼굴 보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풍문으로 듣기론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벌러 다닌다고 하던데 저에게 힘든 내색을 안 하니 먼저 묻기가 어려웠죠. 시간이 좀 흐르자 무슨 다단계 판매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옥장판이든 정수기든 현복이가 제게 팔면 언제든지 살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녀석은 끝까지 제게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더군요. 그저 어쩌다가 한번 소주나 한 잔씩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그 후로 학교를 졸업한 전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고 현복이와 만나긴 더 어려워졌어요. 다행히 초시에 합격해서 그 시간이 길진 않았지만 연락을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가끔 나누던 안부 인사도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현복이와 연락이 닿은 건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러 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구청에서 일하던 여자를 만나 1년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냈거든요. 동창이었던 친구에게 혹시 현복이와 연락 닿으면 제 결혼 소식을 알려주라고 했더니 소식을 들었는지 멋들어진 양복을 입고 나타났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행색을 보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야, 서연보, 너 살아있었냐? 연락도 통화 안 되고, 아니, 어디 가서 뭐하고 지내는 거야? 어이구, 새신랑, 축하한다. 나야 요즘 뭐 사업한다고 바쁘지. 오늘도 간신히 시간 내서 온 거야. 어머니, 아버지도 건강하시지? 그럼 건강하시지. 가서 인사드려. 너 왔다고 하면 엄청 좋아하실 거야. 학창 시절 현복이가 늘 매점에서 간식을 사다 주니 어느 날은 아버지께서 현복일 집으로 초대하라고 하시더군요. 사람은 받은 만큼 갚아야 한다면서요. 전 사실 조금 창피했어요. 으리으리한 집에 사는 현복이가 여기 달동네 집을 오면 비웃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밥이라도 한 끼 먹여야겠다고 하도 성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현복일 저희 집으로 초대했죠. 어? 너희 집에서 놀자고? 아, 난 좋아. 드디어 너희 집에도 초대해 주는구나. 날 친구라고 생각은 하나 봐. 아이, 몰라. 우리 아버지가 널 꼭 보고 싶다잖냐. 그냥 밥만 대충 먹고 가. 날 보고 싶으시대? 그럼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저희 집으로 처음 놀러 오던 날 현복인 어머니가 주셨다면서 웬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나타났더라고요. 무뚝뚝하던 녀석이 넉살 좋은 척하며 저희 부모님께 인사도 잘하더군요. 그날 현복이와 저희 부모님과 동생들까지 그 많은 식구가 작은 상에 둘러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삼겹살은 생일 때나 집에서 구워 먹던 음식이었거든요. 현복인 집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을 텐데 입에 맞을까 걱정이었는데 녀석은 너무 맛있다며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어요. 아버진 그런 현복이를 보며 아주 사내답고 듬직하다며 정말 좋아하셨죠. 아버지에게 점수를 톡톡히 딴 현복인 종종 저희 집에 놀러와 아버지와 장기를 두고 직접 연탄까지 날라주곤 했습니다. 제가 체력이 좋지 않아 그런 힘쓰는 일은 돕지 못했는데 덩치가 산만한 녀석이 아버지를 도우니 이 집 아들은 제가 아니고
현복이 같더라고요. 그렇게나 예뻐하던 현복이가 제 결혼식 날 오랜만에 나타나니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약간 과장하면 제 결혼보다 현복이를 더 반가워하셨다니까요. 자주 얼굴 좀 보여줘라, 이 녀석아. 내가 내심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아냐? 아이, 죄송해요, 아버지. 돈 벌러 다니느라 엄청 바빴다니까요. 돈 많이 벌어서 미국 여행 한번 모실게요. 아이고, 됐다. 너나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라. 어째 덩치가 전보다도 못한 것 같구만. 에이, 저도 장가 가려면 살 빼야죠. 경수 보세요. 날씬하니까 인기 많아서 장가도 금방 가잖아요. 현복인 그날 바쁜 절 대신에 제 부모님까지 챙기며 끝까지 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이제 둘 다 나이를 먹어 각자 자리를 잡았으니 다시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몇 년 뒤 현복이도 결혼을 하고 저는 큰아이 손을 잡고 결혼식장을 방문했어요. 현복이에게 부러우면 얼른 아이부터 낳으라고 장난을 쳤죠. 오랜만에 뵙는 현복이의 부모님은 예전보다 연세가 드셨지만 그래도 정정하신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어리숙하고 어딘가 하나씩 부족했던 우리였는데 이제 각자 결혼을 해 한 집안의 가장이 됐습니다. 감회가 정말 새롭더군요. 그 이후로 전 아이를 셋이나 낳고 직장 일을 하느라 분주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게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느라 절 돌아볼 시간조차 없었죠. 현복이와 연락은 뚝 끊겼지만 그 녀석도 결혼해서 애들 키우느라 바쁘겠거니 생각했어요. 항상 잊을만 하면 나타나 절 놀라게 하던 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리 집안에 큰 불행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애들 학교 보내느라 정신이 없던 와중에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저 이제 출근하려고요. 아이고, 경수야,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지금 병원이야? 이러 어쩌면 좋니? 빨리 와라. 엄마 무서워 죽겠어.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전화였어요. 원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아버진 그렇게 한 달을 병원에 계시다가 끝내 작고하셨습니다. 항상 몸 쓰는 일을 하느라 곁에 가면 파스 냄새뿐이던 아버지. 효도시켜드린다는 약속만 드렸지 제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어요. 부모님을 잃은 뒤에야 그 소중함을 안다더니 제가 딱 그런 아들이었네요. 슬픔에 몸도 못 가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대신해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서둘러 장례 절차를 알아보고 지인과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부고장을 작성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그나마 마당발인 친구들에게 대신 연락을 좀 돌려달라고 부탁하고 저는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바빴죠. 그래도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많이 찾아주어 아버지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례 이튿날이 되어도 꼭 와야 하는 녀석이 오지 않더라고요. 현복이 그 녀석 말입니다. 그 즈음에 연락처가 바뀌었는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전화도 안 받고 수소문을 해도 다들 모른다 하니 그냥 정말 미국에 갔나 하고 있었거든요. 생전에 아버지가 유달리 예뻐하셨던 현복이니 친구 중에 제일 먼저 연락을 했는데 도통 연락이 닿지 않는 겁니다. 설마 안 오는 건가 싶어 속으로 정말 서운해하던 중이었어요. 다음 날 발인을 앞두고 새벽에 저 혼자 아버지 사진을 보며 소주 한 잔을 하고 있던 참이었죠. 조문객도 아무도 오지 않을 시간인데 누군가 쭈뼛거리며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모르는 아버지 지인인가 싶어 일단 인사를 드렸는데 자세히 보니 현복이었어요. 경수야, 나다.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하다. 아버지, 제가 미국 여행 시켜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현복의 행색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가 못 알아볼 정도로 초라했어요. 평소에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게 강하던 녀석이 어느새 울보가 다 되었더군요. 몸도 바짝 말라서 이제는 제 덩치가 더 커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현복인 다시 아버지 영정사진에 넙죽 절을 하더니 눈물을 쏟고 황급히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제가 번호를 물어볼 시간도 안 주고 도망치듯 가버리는 뒷모습을 보니 분명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현복이가 주고 간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2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있더라고요. 현복이의 봉투를 보며 20,000원이란 액수에 한 번 놀랐고 편지 속 적힌 사연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예전에도 그러더니 이 왼수 같은 친구놈은 번번이 저를 감동시키고 자기 혼자 훌쩍 가버리네요. 편지 속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 친구 경수야. 아마 살면서 너에게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인 것 같다. 우선 아버지 가시는 길에 이렇게밖에 인사를 못 드려 너무나 죄스럽구나.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분이라 내가 너희 아버지를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했던 거 알지? 사실 너한테 말 안 했지만 가끔 우리 아버지에게 혼나고 너무 서러워서 너희 아버지께 몇 번 전화드린 적도 있다. 너희 아버진 그때마다 사내 놈이 왜 우냐고 그러셨지만 항상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삼겹살 구워준다고 날 달래주셨어. 그때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끝내 못 드리는구나. 경수야, 너에게 고마운 게 너무 많아. 이 편지 한 장으로 그 마음을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좀 특이한 놈이었잖아. 사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늘 억지로 잠을 자며 수업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어. 집에서도 난 별난 놈 취급만 받았거든. 근데 너랑 짝이 된 이후로 자다 깨면 늘 같은 자리에 네가 공부를 하며 앉아있던 게 얼마나 좋았는지 아냐? 넌 내가 아무리 긴 방황을 하고 돌아와도 늘 그 자리에 있었지. 군대에서 내가 개고생할 때도 염치 없이 가끔 나타나 술 한잔 하자고 할 때도 넌 늘 아무 말 없이 나와주었어. 정말 고맙고 또 미안하다 경수야. 사실 내가 제대를 할 무렵부터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어. 아버지 사업은 끝내 부도 처리가 됐고 그나마 어머니가 물려받은 땅으로 급한 불은 끄긴 했는데 한 번 기운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더라. 부모님도 모셔야 하지. 내 앞가림도 해야 하지.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래도 너 결혼할 때 오랜만에 좋아 보이는 네 얼굴도 보고 너희 부모님께 인사도 드려서 참 좋았어. 이런 말 하긴 정말 쪽팔리지만 난 어렵게 한 결혼도 실패하고 하던 사업도 다 말아먹고 지금 노숙자 신세로 쉼터와 거리를 전전하고 있어. 네 결혼식 때처럼 잘 살고 있는 척 해볼까 했는데 차마 아버지 가시는 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 아버지라면 이런 나라도 잘 왔다, 밥 먹고 가라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너한테 면목이 없다. 부조금이라도 많이 하고 싶은데 20,000원이 내 수중에 있는 전 재산이야. 정말 미안하지만 그거라도 받아다오. 내 하나뿐인 친구 경수야. 언제나 고마웠다. 아버지 잘 모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 염치 없는 친구는 이렇게나마 마음을 전한다. 현복이가. 저는 녀석의 편지를 붙들고 한참이나 오열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이 이런 사연이 있었으면서 어떻게 제게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나요? 어릴 적 현복의 얼굴과 방금 고생에 찌든 녀석의 얼굴이 떠올라 무심했던 제가 원망스러웠어요. 당장 밖으로 달려나갔지만 이미 현복이는 가버렸더군요. 아버지 발인을 마치고 현복이의 연락처를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애초에 그 녀석에게 지금 핸드폰이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고민을 하다가 아내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현복이 그 녀석 자존심도 세고 힘든 내색도 안 하는 친구인데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편지를 다 남겼을까? 당신도 알겠지만 나도 그렇고 우리 집 식구들이 맨날 현복이 보고 싶다고 노래 불렀잖아. 나도 잘 알죠. 결혼식 때도 인사 나눴잖아요. 아직 젊은 사람이 짠해서 어떡해요?
있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나 이 녀석을 꼭 좀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 장례식 때 부조금 들어온 돈을 현복이에게 주면 어떨까? 아버지도 아마 잘했다고 하실 것 같아. 생전에 현복이를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우리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현복이 내게 그런 친구야. 형제나 다름이 없는 녀석이야. 당신에게 형제 같은 친구면 나한테도 가족 같은 사람이죠. 미안해하지 마요. 당신이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된다고 하겠어요. 아버님도 현복 씨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신 줄 알아요? 이 돈으로 현복 씨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해요, 우리.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한테 평생 이 은혜 갚을게. 고마워. 우리 현복이 한번 살려보자. 조금만 도와주면 그 녀석 금방 다시 일어날 녀석이야. 저희 부부는 부조금과 쌈짓돈을 합쳐 1,0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에게 어떻게 전해줘야 할지 방법이 막막하더군요. 핸드폰 연락처도 모르고 이전에 살던 집에 가보았지만 이미 이사를 가고 없었고요. 편지에 쉼터와 거리를 전전한다는 말이 기억나 여러 지역 노숙자 쉼터까지 가보았지만 현복이를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같은 구청 복지과의 도움을 요청해 수급자 목록까지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수급자 목록에서도 현복이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죠. 이대로 녀석을 놓치는 건가 좌절하고 있을 무렵 저는 동창회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설마 동창회 자리에 그 녀석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불참한다고 전했더니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이미 폐교해서 곧 건물이 철거된다고 하더군요. 현복이와 추억이 서린 곳이라 그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 이른 퇴근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생각이 나더라고요. 곧 폐교된다는데 마지막으로 학교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학교 자체에 그렇게 큰 정이 있던 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던 학교에 가보니 여기저기 공사 안내문이 붙어 있고 20년 전과 다르게 흉흉한 분위기였어요. 그래도 이곳에서 공부하고 뛰어놀고 했었는데 추억을 하나하나 더듬다 보니 어느새 학교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여름마다 아름답게 꽃이 피던 배롱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군요. 그 밑에서 담배를 피우던 친구들도 이젠 어른이 되었겠죠. 추억에 잠겨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니 어두운 구석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웬 노숙자가 여기까지 왔구나 싶어 자리를 피하려던 그때였어요. 경수야, 너 경수 맞지?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 자리에 바로 현복이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너 현복이냐? 네가 여기 왜 있어? 내가 너 찾아서 얼마나 수소문한 줄 알아?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랬어? 몰랐다, 야. 아니, 오랜만에 학교 근처에 와보니 폐교했다고 쓰여있지 뭐냐. 옛날 생각이 나서 와봤는데 널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저는 현복이에게 잠깐 기다려보라며 곧장 근처 은행으로 달려 1,000만 원을 인출해 왔습니다. 갑자기 어딜 갔다 온 거야? 아무튼 경수야, 넌 역시 내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오는 친구구나.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경수 네 생각밖에 안 났거든. 아버지 발의는 잘 끝낸 거지? 그럼 네 덕분에 잘 보내드렸다. 현보가 이거 받아라. 이게 뭐야? 설마 편지 답장이라도 쓴 거냐? 자식이 닭살 돋게 무슨 답장을. 와이프하고 내 마음을 보탰으니까 부디 거절하지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다. 아니, 넌 무조건 받아야 돼. 뭔데 그래? 현복인 봉투 안에 있는 1,000만 원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냉큼 다시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돈이야? 설마 나 준다고? 싫다. 난 이 돈 못 받아. 아니, 안 받아. 아버지가 너한테 주시는 마지막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제발 받아줘. 어? 현복이와 전 서로 한참을 돈 봉투를 가지고 씨름을 했네요. 저는 받으라고 화도 내보고
애원도 해보았지만 이 녀석 고집이 워낙 항소고집이라 도통 받질 않더군요. 경수야, 이미 마음으론 몇백억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돈은 받은 셈 치자. 받아야 받은 셈 치는 거지. 제발 좀 받아. 이거 그냥 주는 돈 아니야.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너 돈 많이 벌어서 다 갚아. 이자까지 다 쳐서. 아니다. 나 미군 여행 시켜줘라. 우리 와이프랑 애들까지 전부 다. 나 애가 셋인 거 알지? 너 1,000만 원도 더 쓸걸? 현복인 받아달라고 사정하는 제 고집에 못 이겨 결국 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내가 이 돈까지 받으면 앞으로 네 얼굴 어떻게 보겠냐? 그니까 앞으로 잠수 그만 타고 평생 형님으로 모셔 임마. 알겠냐? 또 연락 두절되기만 해봐. 그리고 아내 편지는 쑥스러우니까 나중에 읽고. 전 그날 현복이를 데리고 사우나에도 갔습니다. 학교 다닐 땐 추운 날이면 둘이 곧잘 목욕탕도 다니고 했거든요. 뗏물이 줄줄 흐르는 녀석의 등을 밀어주며 잔소리 꽤나 했습니다. 힘들 때 돕고 사는 게 친구 아니겠냐? 네가 아버지 장례식 때 전 재산을 주고 갔으니까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맞지. 안 그래? 우리 아버지가 맨날 인간이라면 응당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어찌나 말씀하셨는데. 네 말이 맞다. 아버지 말이 맞아. 내가 이 은혜 꼭 갚을게. 나 꼭 다시 일어날 거야. 미국 여행? 그게 웃을 정도로 성공할게. 미국 여행 말고 아주 세계 일주도 시켜줄게. 제발 그래라. 나 짐 싸두고 기다리고 있는다. 하지만 그 뒤로도 현복인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솔직히 배신감도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저랑 그렇게 약속을 했건만 연락도 또 끊겨버리고 잠적을 해서 말이죠. 나와 한 약속은 현복이한테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이 상한 채 그냥 있기로 했어요. 그저 어디서 밥은 잘 먹고 다니길 바랬고 길거리나 공사장에서 노숙하지 말고 따뜻한 곳에서 아무 탈 없이 잘 살길 바랄 뿐이었죠. 저도 애들이 크면 클수록 신경 쓸 게 많았고 업무적으로도 신경 써야 할 게 많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마 애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들 제 마음 아실 겁니다. 그렇게도 착했던 우리 큰애가 사춘기가 오면서 점점 말을 안 듣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가라는 학원은 안 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니 속이 뭉그러지더군요. 달래기도 해보고 혼도 내보기도 했지만 저나 아내 말을 도통 들을 생각을 안 하더군요. 너 정말 왜 그러는 거야?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건데? 하라는 그림도 안 그리고 오늘은 또 왜 학원을 안 갔어? 또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논 거야? 또 잔소리 지겨워 죽겠어. 이제 나도 애가 아니라고.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숨 막히는 줄 알아? 나도 학생이지만 하고 싶은 게 있는 거라고. 언제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 그림만 그려라 하라고 했지. 진심으로 날 한 번이라도 생각해 준 적은 있어? 이래서 내가 집에도 오기 싫은 거야. 그냥 내가 뭐라든 냅둬. 다 지겨워 죽겠으니까. 뭐라고? 너 지금 그게 엄마 아빠한테 할 소리야? 다 너희 잘 되라고 엄마 아빠가 맞벌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큰애면 이럴수록 동생들 챙기고 엄마 아빠를 도와줘야지. 네가 이렇게 엄마 아빠 속상하게 하면 되겠어? 거봐. 엄마 아빠 내 마음도 모르고 무조건 네가 큰애니까 동생들 챙겨야 한다. 공부도 잘해야 한다. 무조건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잖아. 나도 아직 학생이고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다고.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모르면서. 저희 부부는 딸의 오열에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맞벌이 부부를 하면서 한 번도 큰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더라고요. 엄마 아빠 없을 때 동생들 챙겨라, 밥 챙겨라, 그러면서 공부는 잘해야 한다, 그림도 잘 그려야 한다, 원하는 것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자책을 하며 큰애를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그래, 엄마가 미안해. 이 엄마가 우리 딸한테 잘못했어. 엄마 아빠가 우리 딸한테 의지 많이 했었나 봐. 엄마가 이제부터라도
우리 딸한테 신경 많이 쓸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넌 세상에서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딸이야. 알았지? 아내와 딸을 보며 전 아빠로서 더 책임감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애들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캠핑도 가고 가족 여행도 하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죠. 그러다 보니 딸도 점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언제 한 번은 이런 모습이 내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었다며 울면서 말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전 애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모와 자식이 바라보는 가족의 모습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은 아빠가 되지 못하더라도 따뜻한 아빠가 되자고 스스로 노력을 했죠. 그런 덕분에 애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역시 뭐든지 사람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시간들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또 유수같이 흘러 훌쩍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나이도 어느새 40 후반이 되었죠. 애들도 훌쩍 자라 좀 있으면 큰애가 대학에 갑니다. 와이프와 전 흰머리도 하나 둘씩 나기 시작하더군요. 언제 애들이 이렇게 컸는지 애들 셋 대학 보내려면 돈 많이 벌어야겠다고 농담 섞인 걱정을 주고받곤 했죠. 큰애가 미술에 소질이 있어 미술 공부를 시키고 있었는데 방학 때마다 있는 특강 한번 시켜주기도 벅찼거든요. 미대 등록금은 다른 전공보다 훨씬 비싸다는데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찾아보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날은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까, 혼자 소주 한 잔을 하고 들어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니, 몇 년 만에 현복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문자만 가끔 날아왔지 통화를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야, 드디어 목소리 들려주나? 이 비싼 친구놈아. 어디야? 우리 소주 한잔 하자. 몇 년 만에 걸려온 전화가 소주 한잔 하자는 말이니 그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또 있는 걸까 봐요. 저는 일단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곧장 녀석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녀석은 허름한 대포집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아, 이것도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 현복이 옆에 앉았습니다. 청승맞게 왜 이러고 있어? 너 또 무슨 일 있는 거야? 무슨 일 있으면 이 형님에게 바로 말하라니까. 금방 왔구나. 자식이, 너 오랜만에 보자마자 잔소리를 하냐. 무슨 일인데? 숨기지 말고 다 말해봐 어서. 하던 일이 또 힘들어진 거야? 현복인 제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웬 검은 가방 하나를 식탁에 올려두었어요. 이게 뭐냐? 야, 열어보기 무서워서 못 만지겠다, 야. 너 무슨 상상하는 거냐? 얼른 열어봐. 떨리는 마음으로 가방을 열어보니 엄청나게 많은 돈 뭉치가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 갚는다고 했지? 이 돈으로 너와 너희 가족들한테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돈 꼭 받아줘라. 이거 현찰로 다 뽑아오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임마. 이자라고 생각하고 받아. 현복인 이제야 제게 은혜를 갚는다며 무려 3천만 원을 제게 건네더군요. 해외로 건설 노동자로 가서 그동안 모은 돈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준 1,000만 원이 없었다면 해외에 나가지도 다시 일어설 희망도 없었을 거라 말했습니다. 현복인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며 돈을 모아 삶의 희망을 얻고 제게 찾아온 거였죠. 그리고 본인이 모은 돈 중에 3천만 원을 제게 건넨 거였어요. 야, 현복아, 이게 무슨 돈이야? 내가 무슨 고리대금 업자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이자가 원금의 3배가 될 수 있냐? 너 어릴 때부터 수학 못하더니 그래도 네가 잘 돼서 주는 돈이라면 내가 다 기쁘다. 난 딱 1,000만 원에 오늘 소주값만 받아갈게. 경수야, 어릴 때도 그렇고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도 그렇고 늘 사는 게 죽기보다 힘들 때 다시 날 일으킨 게 너야. 농담으로 말했지만 사실 너한테 받은 고마움과 은혜를 갚으려면 이 돈도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해. 나 정말 돈 많이 벌었어. 다시 우뚝 일어섰어.
그러니까 이 돈 꼭 받아줬으면 좋겠다. 오랜 친구의 마음이자 부탁이야. 안 받으면 나 자존심 상해. 현복인 정말 진지한 얼굴로 제게 자기 마음을 받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릴 때 얼굴 아니면 힘든 시절 그늘진 모습만 보이던 녀석이 이제야 다시 보이더군요. 제 앞에 앉은 현복인 어엿한 예전의 학창 시절에 멋있는 친구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전 그 돈을 받을 수 없었어요. 고국이 아닌 해외에 나가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인데 어떻게 그 돈을 받을 수 있겠나요? 1,000만 원만 받고 나머진 그 이후에 돌려줬습니다. 현복인 그 이후에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인테리어 비용하라고 제가 2,000만 원을 돌려줬죠. 현복인 제게 못 말린다며 스누스만 지어 보이더군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친구 아닌가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쁠 때 또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사이 말이죠.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늙어 다시 삶의 역경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그때 서로에게 도와주자고요. 그게 친구니까요. 그날 서로 술잔에 따라주던 소주가 얼마나 달고 맛있던지 저는 서로 얼굴을 보며 울다가도 소주 한 잔 털어 마시며 그간 힘들었던 세월을 추억했네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큰애는 무사히 미술대학에 갔고 예상대로 학비를 대느라 등 허리가 휘어가고 있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으니 웃는 날이 더 많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 인생이 그렇듯 중간중간 고비도 찾아왔고요. 언젠가 한 번은 새벽에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현복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좀 다쳤다면서요. 이 녀석은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을 철렁하게 만드는 걸까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니 현복인 이미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 있었어요. 전 아이고 이놈아 조심 좀 하지 하면서 현복이 곁을 지켰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녀석은 다리에 철심까지 박았네요. 야, 우리 나이면 뼈도 잘 안 붙어. 너 조심 안 할래? 누군 뭐 아래로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졌냐? 그리고 누가 보면 우리 60 넘은 줄 알겠다, 야. 이제 50 중반도 안 됐는데. 아유, 잔소린. 야, 그리고 병원비 수납은 왜 했어? 됐어, 임마. 아직 입은 살았네. 퇴원하면 국밥이나 한 그릇 사라. 수술비라 꽤 많이 나왔을 텐데. 됐고, 내가 다시 입금해 줄게. 됐긴 내가 됐어, 이 자식아. 누구도 먼저 낼 수 있는 사람이 내는 거야. 저흰 지금도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며 서로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로 지내고 있답니다. 이 녀석과 하도 붙어 지내니 아내가 가끔 질투를 할 정도라니까요. 우리 애들도 현복이에게 삼촌 삼촌 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와주는 친구 사이로 살아가겠죠. 아참, 현복이 이 녀석 병원에 있을 때 저에게 계속 집에 가라고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만나는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괘씸한 녀석이 쑥스러우니까 말도 못하고 계속 저를 돌려보냈던 거죠. 현복의 여자친구는 동네에서 피아노 선생님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옆에서 현복이를 다정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더군요. 현복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저 말고도 하나 더 생긴 거니까요. 몇 달 뒤 둘은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 녀석 결혼식 날 어떤 이벤트를 해줘야 하나 잔뜩 벼르고 있어요. 우리 막내가 화동을 하기로 했고 저는 사회를 보기로 했거든요. 현복인 제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주례를 부탁했을 거라고 아쉬워하더라고요. 이 녀석 결혼식 날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을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전 현복이라는 소중한 친구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귀한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복이 인생에 펼쳐질 즐거운 순간에도 제가 가장 먼저 축하를 해주려고요. 현복이는 아직도 제게 받은 게 많다고 고마워하지만 정작 외롭던 저에게 항상 먼저 다가와 준 건 현복이 그 녀석이니까요. 야, 새신랑이 요즘 살이 너무 찐 거 아니냐? 너 먹고 살만한가 보다. 너랑 맨날 술 먹으니까 찐 살이잖아. 안 되겠어.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다 늙어서 다이어트 무슨.
그러지 말고 오늘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야야 꼬시지 마. 그리고 맨날 먹는 삼겹살 말고 그 소고기는 어때? 소고기. 소고기? 그것도 좋지. 너 요즘 돈 좀 버나 보다. 여러분 인생에도 언제든 어깨를 내어줄 친구가 계신가요? 현복이와 잠시 멀어져 있던 시절, 저는 한때 제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곁에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는지 잠시 잊었던 게죠. 혹시 인생에 아무도 없이 혼자만 있는 건 아닌지 쓸쓸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시야를 넓혀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혹여 사느라 바빠 잠시 잊고 살던 소중한 인연들이 있는지요. 그러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아마 따뜻하게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인연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저녁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이 피땀 흘려 얻은 재산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거머리들을 시원하게 내쳐버린 40대 여자입니다. 평소에 유튜브 사연을 들으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걸 알고 있긴 했지만 제가 직접 그런 일을 겪으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얘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지방 소도시에서 살았어요. 저희 엄만 동네에서 순대 장사를 하셨는데 순대가 메인이고 김밥이랑 오뎅 같은 것도 파셨죠. 나름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정신없이 일하셨는데 급하게 일을 하느라 순대 찌는 솥에 팔목이 데이실 때도 있었죠. 그런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와중에도 저희 아빤 항상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직장도 안 다니면서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선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기만 했죠. 야, 돈 좀 내놔. 오늘 순대 팔아서 번 돈 있을 거 아니야. 술값으로 쓰게 좀 내놓으라니까. 내가 돈이 어딨어. 나 당신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 오늘 순댓집에 손님 많은 거 내가 다 봤거든. 당신 주머니에 돈 숨겨놨지? 내가 뒤져서 나오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아빤 엄마의 옷을 함부로 뒤져선 1,000원 한 장도 안 남기고 다 뺏어 가시더라고요.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발버둥을 쳐봤자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저랑 여동생이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아빠한테 대들었다가 맞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녁에 엄마랑 같이 슈퍼에 가고 있었는데 아빠가 술에 취해선 어떤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던 전 아빠한테 달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 언니 누구예요? 누군데 아빠랑 그렇게 친하게 붙어 다녀요? 누군지 네가 알아서 뭐하게? 신경 쓰지 말고 엄마랑 집에 가서 조용히 있어. 저희 엄만 놀라서 달려오시더니 마치 흉한 것이라도 본 듯 두 손으로 제 눈을 가리시더군요. 그러더니 아빠한테 엄청 화를 내셨어요. 당신 미쳤어? 이젠 동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대놓고 이러고 다니는구나. 아이, 창피하게 뭐가 창피해. 괜히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고은이 데리고 집에나 들어가. 뭐니 옆에 내가 오밤중에 밖에 돌아다니고 난리야. 그땐 제가 너무 어려서 몰랐지만 나중엔 아빠가 대놓고 술집 여자들과 어울리고 다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최악의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아빠가 엄마네 순대집까지 와선 손님들 다 있는 데서 돈 달라며 깽판을 친 적이 있었어요. 손님들이 말려도 듣질 않고 결국엔 가게에 있는 돈을 다 빼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 엄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당하고 산 세월이 정말 힘드셨을 텐데도 오히려 엄만 울면서 저희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고은아, 지은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희들을 아빠 없는 애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엄마, 난 그냥 아빠 없이 우리 셋이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아빠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잘 살아봐요. 네? 그렇게 저는 16살 때부터 지긋지긋한 아빠와 더 이상 안 보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엄만 아빠 이혼한 후에도 저랑 여동생을 키우기 위해 정말 힘들게 일하셨어요. 덕분에 저랑 여동생은 대학을 졸업해 평범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30대 중반에 마음이 잘 맞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저희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저랑 평소에 업무 때문에 통화도 많이 하고 미팅도 가끔 했던 사람이었어요. 업무적으로 자주 마주치다 보니 친해져서 가끔 연락도 하고 밥도 먹고 하다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성격이 참 다정했는데 무엇보다도 가족에 대한 정이 참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고은아, 난 아직도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더라. 나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나랑 누나를 키우셨거든. 우리 아버지도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손발에 굳은 살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몰라. 아휴, 오빠네 부모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나 보네. 우리 엄마도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나랑 여동생 키우시느라 고생 엄청 많이 하셨거든. 저는 가족 얘기를 하는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와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가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엄마한테 엄청 잘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저희 엄마한테 아들처럼 살갑게 잘하고 하루는 주말에 저희 엄마네 순댓집에 가서 일을 도와드린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뜨거우실 텐데 순대는 제가 썰겠습니다. 아이고, 빨리빨리 나가야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차라리 나. 그러지 말고 저쪽에 서빙하는 거나 좀 도와주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봐서 서빙 하나는 자신 있거든요. 남편이 엄청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저희 엄마가 엄청 고마워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이 우울한 표정을 하고선 계속 잠을 설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오늘 장모님 가게에서 일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알겠더라고. 그래도 장모님은 사장님이시지만 우리 어머니는 직원이었잖아. 그럼 일하면서 사장님한테 구박도 받고 눈치도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남편이 그날 느낀 게 많았는지 다음번에 시댁에 갈 때 바리바리 선물을 사가지고 가더군요. 어머니, 이건 한우고요. 푹 고아 드시라고 도가니랑 사골도 사왔어요. 어머니 젊었을 적에 우리 키우시느라 엄청 고생 많으셨잖아요. 요즘에 맨날 무릎도 안 좋다고 하시는데 이거라도 든든하게 드셔보세요. 아이고,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네. 그래, 우리 아들이 사다 준 거니까 내가 아끼지 않고 잘 챙겨 먹으마.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 부부보다 훨씬 먼저 결혼한 시누이가 남편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야, 우리 엄만 진짜 좋겠다. 요즘 세상에 저런 아들이 어딨어. 그러자 이번엔 옆에 있던 시매부가 시누이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당신도 사치만 하지 말고 처남처럼 어머님 아버님한테 좀 잘해드려. 누나라는 사람이 동생 보고 배우는 것도 없어? 촤, 내가 무슨 사치를 부렸다고 그래? 그리고 사람이 너무 아껴서도 궁상 맞다고 욕먹는 거 몰라? 사실 결혼 초기부터 시누이가 사치가 좀 심하다는 게 느껴지긴 했어요. 맨날 비싼 옷에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고 툭하면 뭐 샀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부부 사이 일이니까 제가 굳이 상관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시댁 식구들과 식사를 마쳤는데 시부가 다 같이 고스톱을 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운이 좋았는지 제가 계속 연속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싸! 아버님은 피박이시고 어머님은 피박이 광박이에요. 저 아까 흔들었으니까 두 배인 거 아시죠? 거기다가 쓰리고까지 했으니까 따따블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고수도 도사네, 도사야. 자, 이긴 사람한테 줄 건 줘야지. 그런데 시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돈을 갑자기 남편이 낚아채더니 도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까 남편이 이러더군요. 여보, 이건 그냥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 돌려드리자. 여러 번 이겼으니까 기분이 충분히 낸 거잖아.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괜히 그 돈을 받으면 치사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돌려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시부모님이랑 시누이가 남편 보고 효자라면서 엄청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남편이 되게 어른스럽고 가족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좋게 느꼈어요. 그래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땐 가족을 생각하는 남편의 행동이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될 때도 있었어요. 하루는 저희 엄마가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반찬 여러 가지를 해서 갖다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퇴근하고 온 남편이 그걸 맛있게 먹더니 갑자기 또 울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더니 젓가락을 딱 내려놓고 이러더라고요. 나 어릴 땐 형편이 별로 안 좋아서 이런 좋은 반찬도 잘 못 먹었었는데 어쩌다가 고기 반찬이 생겨도 우리 어머니가 나랑 누나한테 반찬을 양보해 주시느라 맨날 나물만 드셨거든. 그래서 말인데 여보, 이 갈비찜이랑 반찬들 나 우리 어머니 갖다 드릴래. 그냥 이대로 뚜껑 닫아놓고 내일 내가 갖다 드리던지 하면 되잖아. 뭐? 아니, 이거 우리 엄마가 우리 먹으라고 해주신 거잖아. 엄마가 이거 만드느라 새벽부터 시장 가서 재료 사고 손질하고 다 하셨다는데 이렇게 한 입 먹고 어머니 갖다 드리면 우리 엄마가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그러지 말고 이건 엄마가 우리 주신다고 고생해서 만드신 거니까 그냥 우리가 먹자. 대신 내가 갈비찜이랑 반찬 새로 해서 어머님한테 갖다 드릴게. 물론 시모를 챙기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반찬들을 그대로 시모한테 갖다 드리기엔 저희 엄마의 정성이 무시되는 기분이라서 싫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아예 재료를 새로 사다가 반찬을 똑같이 만들어 시부모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서로 기분 안 나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누이도 너무 챙겼다는 거예요. 하루는 퇴근하고 온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혹시 모아둔 돈 좀 없어? 아니, 우리 누나가 이번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업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뭐? 3천만 원? 아휴, 우리도 애 둘 키우느라 나가는 돈이 많은데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빌려드려. 그래도 우리 누나가 새로 해보겠다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돼? 누나가 하는 쇼핑몰 잘 되면 이자까지 많이 쳐서 돌려준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도 안 돼. 그리고 심애부님이 돈 잘 버시는데 왜 우리 보고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야? 결혼도 우리보다 몇 년 일찍 하셨으니까 모아놓은 돈도 더 많으실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내가 매형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대. 우리 누나가 원래 좀 씀씀이가 큰 편이잖아. 매형 이름으로 대출받은 것도 많아서 더 돈 끌어올 때도 없다고 하더라고. 저는 모아놓은 돈도 없이 가족한테 돈을 빌려서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열심히 살던 사람도 아니고 맨날 사치만 하던 사람이라 더 못 믿어서 못 빌려주겠더군요. 그러자 결국 시누이가 시부모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선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시누이가 저한테 쇼핑몰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올케, 이 사진 진짜 죽이지 않아? 내가 이 사진 건지려고 발리까지 가서 사진 찍은 거야. 풍경이 예쁘니까 이 옷까지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지? 이런 게 다 사업 전략이라는 거야. 어머,
무슨 쇼핑몰 사진 찍으려고 외국까지 가요? 그냥 깔끔한 스튜디오에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에이, 올케가 뭘 모르네. 인터넷 쇼핑몰은 사진이 제일 중요한 건데, 당연히 사진 촬영 장소에 투자를 많이 해야지. 나 조만간 유럽에도 한번 다녀오려고. 우리나라에서 찍는 것보단 유럽 길거리에서 찍으면 좀 더 멋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신우이가 그렇게 얘기하자 옆에서 심애부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러더군요. 아휴, 누가 보면 매출 몇백억씩 나오는 쇼핑몰 사장인 줄 알겠네. 처음엔 최대한 돈 아끼면서 소소하게 시작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매출도 없는데 무슨 사진 찍으러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어. 당신 쇼핑몰 한다는 핑계로 여행 다니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사실 저도 심애부랑 똑같은 생각이긴 했습니다. 제가 쇼핑몰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쓸데없이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심애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심호가 심애부한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넨 우리 딸이 잘해보겠다는데 왜 초를 치고 그래? 원래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에 투자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설마 우리 딸이 그런 것도 모르고 시작했겠어? 아무리 투자여도 이건 심하죠. 이런 데서 사진 안 찍어도 옷 잘 팔리는 쇼핑몰 많아요. 이렇게 쓴 돈 다 메꾸려면 도대체 옷을 몇 벌을 팔아야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 신우인 그 이후에도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더라고요. 하루는 또 자기 사진 찍으러 어디 가야 된다며 저보고 조카를 하루 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심애부는 지방 출장 가 있고 시부모님은 연세 때문에 힘들어서 안 된다면서요. 저도 조카를 좋아했기 때문에 맡아주기로 했는데 조카가 저희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외숙모, 외숙모네 집은 왜 이렇게 깔끔해요? 우리 집은 너무 지저분해서 아빠가 맨날 되줄이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가 인터넷 쇼핑몰 한다고 물건 잔뜩 쌓아놓고 하나도 안 치우거든요. 아, 그래? 엄마가 많이 바쁘셨나 보다. 아참, 혜린아, 너 볶음밥 좋아하니? 외숙모가 볶음밥 해줄까? 우와, 네, 좋아요. 우리 엄만 내가 볶음밥 해달라고 해도 절대 안 해주거든요. 배고프다고 하면 맨날 과자 먹으라고 하고, 과자 말고 밥 달라고 하면 그냥 밥이랑 김치밖에 안 줘요. 그래서 엄마랑 둘만 있는 것보다 아빠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빠가 있으면 그래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거든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자기 딸한테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혜린이한테 들어보니까 형님이 바쁘다고 혜린이한테 너무 무심하신 것 같더라. 오죽했으면 혜린이가 우리 집에 매주 오고 싶다고 했다니까. 아유, 우리 누나 지금 사업하잖아.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설마 우리 누나가 자기 자식한테 일부러 그랬겠어? 그런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신우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같이 사는 시매부가 속 많이 썼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매부의 속은 아주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도저히 못 참겠다며 시댁에까지 와서 이혼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이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 사치 부리는 거 감당하느라 그동안 돈을 얼마나 많이 쓴 줄 아세요? 게다가 지금 쇼핑몰 운영하는 것도 도대체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돈을 쓰고 싶어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고작 몇만 원짜리 티셔츠 팔면서 코디한다고 명품백을 여러 개 사다가 사진 찍고 배경 하나도 예뻐야 된다면서 해외여행 가서 찍는 게 제정신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 우리 혜린이한테도 엄마 노릇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요. 저 이런 사람이랑 이제 같이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그런 줄 아세요. 심애부는 그렇게 소리치고선 아예 나가버리더군요. 그렇게 신우인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혼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이혼당할 만했는데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은 조카까지 뺏긴 시누이가 안쓰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누인 이혼 후에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하루는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거예요.
올케, 혹시 올케가 갖고 있는 명품백 중에 괜찮은 거 없어? 나 이번에 예쁜 원피스 하나 출시하는데 명품백이랑 코디하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올케한테 없으면 올케 친구들한테라도 얘기해서 빌려주면 안 될까? 형님, 저 명품백에 관심이 없어서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도 빌려달라고 얘기 절대 못 해요. 아, 진짜. 째째하게 이럴 거야? 아휴, 그럼 혹시 아는 동생들 중에서 모델할 만한 사람은 없나? 전문 모델 구하려니까 너무 페이가 비싸더라고. 얼굴 좀 반반하고 날씬한 20대 여자면 좋겠는데. 내가 페이는 제대로 못 쳐주지만 나중에 우리 쇼핑몰 커지면 내가 올케한테 한턱 제대로 쏜다고 약속할게. 형님, 모델이 필요하면 제대로 돈 주고 쓰셔야죠. 제 주변에 모델할 만한 사람도 없지만 페이도 제대로 못 준다는데 형님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한테 이런 부탁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나이 먹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이 없고 철이 없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 시누이만 아니었으면 절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생각 없이 돈만 쓸 줄 알았던 저희 시누이와는 다르게 한평생 피땀 흘려 일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으신 저희 엄마께선 정말 큰 결실을 맺게 되셨어요. 제가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 저희 엄마가 순대를 팔아서 번 돈으로 저희 동네에 3층짜리 건물을 하나 사게 되셨거든요. 물론 지방이라서 서울처럼 비싼 건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말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엄만 기존에 운영하시던 순댓집을 새로 산 건물 1층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 건물로 이사간 순댓집이 개업을 하기 전 가족끼리 다 같이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제 여동생은 엄마한테 케이크를 주면서 이러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젠 이 건물에서 월세도 받을 수 있으니까 장사 쉬엄쉬엄 하세요. 정 힘들면 순댓집도 그냥 다른 사람한테 팔고 월세만 받으시던지요. 아유, 그래도 내가 아직 이렇게 정정한데 몸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일해야지. 난 평생 일하면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쉰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몸이 근질거리더라고. 저와 같이 축하 파티에 갔던 남편도 저희 엄마한테 이러더군요. 어머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머님도 이제 남부럽지 않은 건물주 되신 거예요. 전 어머님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엄마네 순댓집이 워낙 단골이 많아서 그런지 위치를 옮겼는데도 계속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원래 있던 단골 손님들도 계속 찾아오시고 근처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많이 먹으러 왔습니다. 전 엄마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를 하게 되셔서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엄마네 순댓집이 새로 오픈한 지 열흘 정도 됐을 때였어요.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선 이러시는 겁니다. 고은아, 내가 너한테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부인께서 우리 순댓집에 너무 자주 오신다. 하루가 멀다고 지인들 데리고 와선 맨날 외상하고 가시는데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 게다가 와선 또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있던 손님들도 다 도망갈 수준이다. 사돈이라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서 참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지 몰라서 걱정이구나. 아휴, 사부인 원래 이런 성격이시니? 예전에 봤을 땐 점잖으신 것 같더니만. 전 그 얘기를 듣고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정중하게 그러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모가 오히려 저한테 짜증을 내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이 사돈 좋다는 게 뭐니? 내가 안 사돈의 순댓집 새로 오픈하셨다길래 지인들 데려가서 홍보해 준 거잖아. 그리고 원래 식당은 시끌벅적해야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왜 계속 외상을 하시는 건데요? 물론 가족들한테 돈 안 받고 몇 번 대접할 수는 있지만 어머님이 지인들까지 너무 많이 데려오셔서 저희 엄마가 좀 힘드시대요. 그러니까 다음부턴 외상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모가 엄청 기분이 나빴는지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전 엄마가 안 그래도 바쁜데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 그 주 주말에 일을 도와드리러 가게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은 시모가 순댓집에 안 오더라고요. 대신에 더 끔찍한 사람이 순댓집에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한창 손님이 들이닥치다가 잠깐 텀이 생겨서 한숨 돌리던 그때 누군가가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 익숙한 모습을 보고 뒤로 나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바로 오래전에 엄마랑 이혼한 아빠였거든요. 엄마가 건물을 산 걸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야, 당신 진짜 능력 있네. 어떻게 순대 팔아서 이런 건물을 샀대? 뭐야, 이 미친 인간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여기서 안 나가? 아유, 왜 이래? 그래도 한땐 한 입을 덮고 살던 전 남편한테 너무 쌀쌀 맞은 거 아니야? 아유, 됐고. 나도 긴 말하면 입 아프니까 그냥 용건만 얘기하지. 당신 이제 건물주 됐으니까 돈 많지? 내가 그래도 고은이랑 지은이 아빠인데 당신 재산 딱 반만 나한테 나눠줘. 반 나눠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미쳤어? 애 아빠 노릇도 한 번 안 한 인간이 이제 와서 나보고 재산을 반을 나눠주라고? 너 당장 여기서 나가. 너 같은 놈 얼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도 토 나오니까 당장 나가라고. 엄마가 그렇게 발악하면서 소리 지르는데 저까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빠를 문 쪽으로 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 엄마가 순대 팔아서 번 돈 다 가져다가 술집 여자들한테 다 퍼주고 우리 엄마한테 손찌검같이 한 인간이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 당신이 사람이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야, 김고은. 너 지금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빠 좋아하시네. 내 인생에 아빠라는 존재는 없어. 나한테 부모는 우리 엄마뿐이야. 당신이 내 인생에 이렇게 나타난 것조차 끔찍하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그렇게 저는 아빠를 억지로 식당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엄만 옛날 기억이 다시 생각나셨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우시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는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엄마랑 끌어안고 같이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건물을 산 이후에 파리처럼 꼬이기 시작한 건 아빠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가 건물을 샀다는 걸 남편한테 들었는지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는 거예요. 애미야, 나 요즘에 용돈이 좀 부족한데 용돈 좀 팍팍 올려주면 안 되겠니? 어차피 안서동께서 건물 주니까 나중에 그 재산이 다 너한테 돌아올 거잖니? 어머님, 그 건물은 저희 엄마 거지 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용돈을 못 올려드려요. 게다가 이번엔 시누이도 정말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예전엔 시매부 돈으로 사치를 했었는데 이젠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돈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올케,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레스토랑이 하나 있거든? SNS에서 보니까 분위기도 엄청 좋고 음식도 고급스럽게 잘 나오더라고. 나 거기서 맛있게 식사하면서 사진 좀 찍고 싶은데 올케가 한턱 쏘는 거 어때? 그래도 올케가 그 정도 살 능력은 되잖아. 형님, 그런데 가고 싶으시면 형님 돈으로 가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형님이 지금 그런 비싼 식당이나 갈 때예요? 쇼핑몰도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혜린이 양육비도 밀리고 있다면서요. 저 같으면 그런 식당 찾아볼 시간에 아르바이트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뿐 아니라 이제 남편까지도 절 무슨 ATM 기기로 아는 것 같더군요. 한 번은 남편이 다짜고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이번에 우리 아버지랑 둘이서 비싼 등산복 좀 세트로 맞추려고 하는데 오늘 백화점 가기로 했으니까 당신 카드 좀 줘봐. 뭐? 아버님이랑 백화점 가는데 왜 내 카드를 달래? 당신 카드로 사면 되잖아. 에이, 나 같은 월급쟁이 카드보단 미래 건물주인 당신 카드가 훨씬 낫지. 어차피 당신은 지금 카드 많이 써도 나중에 장모님한테 건물 물려받으면 다 메꾸고도 남잖아. 참,
당신네 집 식구들 전부 다 미친 거야? 왜 우리 엄마가 건물 사고 나니까 다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나한테 돈 내놓으라는 건데 다들 나한테 뭐 돈이라도 맡겨놨어? 아니, 그냥 카드만 한번 빌려달라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아이, 진짜 치사하게 뭔 얘기도 못 하겠네. 그렇게 주기 싫으면 주지 마. 우리 아버지가 이 얘기 들으시면 며느리 잘못 얻었다고 속상해 하시겠다. 저는 신우이가 개념 없는 사람인 건 진작에 알았지만 이렇게 시댁 식구들 전체가 거머리로 변할 거라곤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산 건물을 자기들 걸로 아는 건지 아주 단체로 시커먼 속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건물을 산 지 2달 반쯤 되었을 때 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시모랑 시누이가 주말에 저희 집에 찾아와선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미야,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사부인네 건물 2층이랑 3층이 아직도 비어 있더라. 그래서 말인데 그 비어 있는 2층, 3층을 우리 딸한테 임대해달라고 하는 건 어떠니? 우리 딸이 이번에 쇼핑몰 확장 좀 하려고 한다는데 영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네? 저희 엄마 건물에서 형님이 쇼핑몰 하신다고요? 아니, 저희 엄마 건물 월세가 얼마인지는 알고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뭐 알아볼 필요가 있나? 가족끼리 임대하는 거니까 그냥 싸게 해주면 되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다가 월세 30만 원씩 하면 되겠더라. 2층이랑 3층 둘 다 쓰니까 총 월세 60만 원이면 딱이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시모가 무슨 장난이라도 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건물 2층과 3층을 통으로 임대하는데 월세 60만 원이 말이나 되나요? 요즘 7평짜리 원룸도 월세가 기본 3, 40만 원은 하는데 그렇게 넓은 공간 2개 층을 고작 60만 원으로 쓰겠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황당하더군요. 어머님, 아무리 가족이어도 양심이 있지 그 금액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 건물 2, 3층을 쓰고 싶으시면 건물주인 저희 엄마가 먼저 월세를 제시해야지 왜 어머님 마음대로 정해서 통보하시는 건데요? 아니, 가족끼리 서로 좀 돕고 살자는 거지. 아니면 사돈끼리 한번 믿고 월세 없이 그냥 무상으로 해주면 더 좋고. 그래, 옳게. 어차피 임차인도 잘 안 구해주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서로서로 좋은 거 아니야? 사실 나 이번에 수영복도 같이 팔기로 했거든. 그래서 재고도 좀 쌓아두고 포장도 하고 하려면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말이야. 그래서 2층은 창고랑 배송 업무하는 공간으로 쓰고 3층은 내 개인 사무실로 쓰려고. 내가 그래도 인터넷 쇼핑몰 사장인데 어엿한 개인 사무실 하나는 있어야지. 신우이는 맨날 적자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무슨 대단한 사업가 행세를 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그 말에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여보, 얼른 장모님한테 말씀드려. 우리 누나가 거기 들어간다고 하면 장모님도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 장모님 이제 다달이 월세 60만 원씩 받게 되셨으니 엄청 신나시겠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들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 건물 저희 엄마가 몇십 년 동안 순대 팔면서 한 푼 한 푼 모아서 마련한 건물이에요. 저희 엄마 그동안 돈 아낀다고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 입으시고 사치 한번 부려본 적 없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다들 우리 엄마가 그렇게 피땀 흘려 노력할 때 도와주신 거 하나도 없으면서 너무 뻔뻔하게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쇼핑몰 할 자리가 필요하면 제 돈 주고 임대할 생각을 하셔야죠. 돈이 없으면 사돈이란 이유로 터무니없이 깎아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 돈에 맞는 허름한 사무실이라도 구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옳게. 진짜 왜 이래? 가족끼리 좀 깎아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소리까지 지르고 난리야? 깎아달라고 한 금액이 한두 푼이었어야죠. 건물 2, 3층을 통째로 쓰면서 월세 60만 원 내겠다는 얘긴 그냥 공짜로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형님 맨날 돈 펑펑 쓸 줄만 알지 돈 벌 줄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60만 원도 제때 내긴 할지 누가 알아요? 저는요, 오늘 들은 얘기 절대로 저희 엄마한테 전달할 생각 없어요. 제 선에서 이미 아웃이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사람들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다행히 남편도 그날 이후로 그 얘기를 저한테 다시 꺼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한 발짝 물러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 주말에 엄마한테서 정말 황당한 전화가 오더군요. 예, 고은아, 사부인이 우리 식당에 찾아와선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 너랑은 얘기 다 끝났다면서 나보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기겁을 하며 엄마의 순댓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시모랑 시누이랑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무슨 종이를 들이밀고 있더라고요. 성큼성큼 걸어가 그 종이를 뺏어서 읽어본 전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예 자기들끼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선 저희 엄마한테 도장만 찍으라고 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저랑은 얘기 끝났다면서 거짓말까지 했더군요.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다들 지금 미쳤어요? 이젠 이딴 계약서까지 써와서 우리 엄마한테 들이밀겠다 이거예요? 게다가 나랑 얘기 다 끝났다는 소린 도대체 뭐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지어내면서 우리 엄마 건물을 욕심내는 거냐고요? 예, 너 지금 시애미 앞에서 소리 지르는 거니? 너 지난번에도 그렇게 화내고 나가버리더니만 이제 보니까 아주 버릇없는 애였구나. 그래요. 저 버릇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도 사람 봐가면서 예의 차리거든요. 어머님이 먼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니까 제가 버릇없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저는 버릇만 없지만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이 인간은 생각도 없고 염치도 없고 뻔뻔하기까지 한 사람들이라고요. 아주 왕거머리가 따로 없다고요. 뭐야? 이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 못하는 말 없는 건 어머님이시겠죠. 우리 엄마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셨으면 이런 짓까지 하세요. 우리 엄마가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혜택 주려고 여태까지 피땀 흘려 일한 줄 아세요? 어머머, 얘 좀 봐. 너 지금 당신 같은 사람이라고 했니? 그런데 그때 남편이 목에 핏대까지 세우면서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버릇없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피도 눈물도 없이 안 된다고만 하니까 내가 먼저 계약서 써서 여기 오자고 한 거잖아. 그런데 당신이 왜 우리 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내가 자식으로서 그 정도도 못 해줘? 당신도 자식이면서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하냐 말이야. 야, 너네 엄마만 고생했냐? 우리 엄마도 고생 엄청 많이 했어. 그리고 너네 엄마가 고생했으면 자식인 네가 알아서 챙겨드려야지. 왜 뜬금없이 우리 엄마 재산을 가지고 이러는 건데? 그렇게 효도가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해, 네 돈으로. 한평생 고생하신 우리 엄마 등쳐먹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슨 장모님을 등쳐먹었다고 그래. 장모님은 이제 건물주니까 여유로우시잖아. 그럼 이 정도는 베푸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너 같은 인간들한텐 한 푼도 못 베풀어. 너한테 베풀 수 있는 건 딱 이 정도가 끝이야. 알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옆 테이블에 손님이 먹다 남긴 김밥과 순대를 손으로 집어서 남편한테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인상을 확 쓰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에, 너 미쳤어? 이게 어디서 음식을 던지고 난리야? 네가 베풀어 달라며? 그래서 베풀 만큼 베푼 거니까 그거 먹고 꺼져. 다신 우리 엄마 건물에 눈독 들이지 말고. 알았어? 아이 진짜 성질도 더러워 죽겠네. 그래 간다 가. 너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 오늘 나랑 우리 어머니한테 함부로 한 거 후회하게 해줄 거야. 남편은 그렇게 큰 소리치고선 시모랑 시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하지만 진짜로 후회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저는 그날 집에 가서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이 저희 엄마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늦게 들어온 남편한테 그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걸 읽어보고선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뭐야?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나보고 전 재산 다 당신한테 넘기고 한 달에 500만 원씩 용돈을 지급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며느리 노릇하겠다고? 게다가 생활비 별도라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왜? 내 딴에 많이 생각해서 쓴 거야. 내가 당신 같은 사람 참아주면서 살려면 그 정도는 요구해도 되는 거 아니야? 참나, 말이 되는 걸 요구해야지. 내 월급이 500만 원이 안 되는데 무슨 당신한테 용돈을 500만 원씩 주라는 거야? 내가 살다 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약서는 처음 본다. 그래? 난 그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계약서 이미 봤는데 너도 우리 엄마한테 무슨 개떡 같은 계약서 들이밀었잖아. 넌 되고 난 안 된다 이거야?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어야지. 네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웃겨 죽겠네. 그래서 그 계약 조건을 못 지키겠다 이거지? 그럼 이혼해. 난 그래도 너한테 기회 준 건데 네가 싫다고 하니까 협상 결렬이야. 뭐? 이혼하자고? 당신 지금 그거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야. 너네 집안 식구들 하나같이 다 거머리 같아서 지긋지긋해 죽겠거든?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참고로 나 한 번 결정하면 마음 안 바꾸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딴소리 하지 마. 알았어? 여보, 이건 아니잖아. 여보. 저는 남편 목소리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저희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엔 남편한테 이혼을 신청하고 계속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시부가 저한테 전화해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미야,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기로 했다는 거 거짓말이지? 부부가 그렇게 쉽게 이혼하는 거 아니다. 그나저나 우리 딸이 사부인네 건물 2, 3층을 싸게 임대해달라고 했다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라서 나 같아도 기분 나빴을 것 같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우리 딸이 얘기한 건 없던 일로 치고 사부인네 순댓집 연매장이나 나한테 해줘라. 거기도 비어있던데 내가 거기서 복권방이나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뭐라고요? 아버님까지 진짜 징글징글 하시네요. 저희 엄마 가게 옆자리를 왜 아버님한테 해드려 하는데요? 그냥 작은 거 하나 해주고 서로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거지. 괜히 사돈지간에 치사하게 굴어서 좋을 거 없잖니.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그거 해주고 퉁치는 걸로 하자꾸나. 야, 진짜 아버님네 집안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한 명도 안 빼고 이렇게 거머리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복권방이 하고 싶으시면 아버님이 직접 돈 벌어서 하세요. 아시겠어요? 어쩜 가족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너무 어이가 없어 몸서리까지 쳐지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 이혼하면 그 건물이 날아간다고 생각했는지 계속 저한테 애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그래도 이혼은 아니잖아. 우리가 그래도 자식을 둘이나 낳고 산 부부인데 잠깐 싸웠다고 어떻게 이혼하자는 얘기까지 꺼낼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잠깐 싸웠다고 이러는 줄 알아? 내가 너랑 계속 같이 살다간 뼛속까지 다 뜯어 먹힐 것 같아서 이혼하는 거야. 알어? 그러니까 잔말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그런데 뻔뻔한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모가 혼자 저희 엄마네 순댓집에 찾아와선 이랬다는 거예요. 사부인,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건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딸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쇼핑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랬어요. 우리 딸이 워낙 사치도 심하고 사업머리도 없어서 여태까지 번 돈이 워낙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희 딸한테 쇼핑몰 같은 거 때려치우라고 할 테니까 사부인네 가게에서 일이라도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딸도 이제 스스로 돈 벌어서
양육비 정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번엔 저희 엄마가 참지 않고 똑같이 맞받아 치셨대요. 이 보세요. 본인 딸 제대로 안 키워놓고 왜 저보고 받아달라고 하십니까? 본인 딸이 사람 구실 못하고 살면 딸 자식 잘못 키운 그쪽이 알아서 하셔야죠. 사부인, 그래도 우리가 아직 가족이지 않습니까? 제 딸이면 사부인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 딸 한 번만 여기서 일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참나? 아이 그쪽 딸이 왜 제 딸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 없고 책임감도 없는 딸은 딸로 두지 않아요. 그쪽 딸이 진짜로 제 딸이었으면 지인직에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 혼쭐을 내줬을 겁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 장부 보이시죠? 어차피 우리 딸이 그쪽 아들이랑 이혼하면 남남인데 여태까지 외상으로 먹은 순댓값이나 내놓으세요. 그쪽이 여태까지 지인들 데려와서 외상으로 먹은 게 자그마치 39만 원이거든요. 당장 안 내놓으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오늘 중으로 입금하세요. 엄만 그렇게 말하고선 울며 불며 애원하는 시모를 식당 밖으로 내쫓아 버렸대요.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이 무섭긴 했는지 그날 바로 외상값을 입금하긴 했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남편이 저한테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저는 가차없이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한 지 5년 반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과 재산 분할을 하고 친정으로 들어가 애들을 키우면서 살았어요. 주말엔 엄마네 순댓집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는데 엄마 오붓하게 일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엄마네 식당에서 순대랑 김밥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할머니, 저 순대 더 먹을래요. 이거 쫄깃쫄깃한 거 더 주시면 안 돼요? 쫄깃쫄깃한 거? 아, 허파 말하는 건가 보구나. 아유, 역시 우리 손주라 그런지 내장 종류도 잘 먹네. 자, 할미가 음료수도 줄 테니까 목 안 맥히게 천천히 먹어라. 알았지? 그런데 저희 엄만 제가 이혼한 게 내심 마음에 쓰이셨는지 하루는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고은아, 아무래도 네가 날 닮아서 남편 복이 없나 보다. 이 엄마가 너한테 좋은 것만 물려줬어야 되는데 그러나 안 좋은 걸 물려줘서 정말 미안하구나. 엄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나한테 안 좋은 걸 물려준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착하게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편하게 살려고 하는 더러운 거머리들이 달라붙은 것뿐이에요. 그래도 이젠 거머리들 다 깨끗하게 청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우리만 생각하면서 살면 돼요. 그래, 네 말대로 우리 주변에 있던 거머리들 다 청소하니까 나도 아주 속이 시원하구나. 이제 나도 너랑 우리 손주들 보면서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련다. 엄마가 번 돈을 탕진하면서 망나니로 살던 저희 아빠라는 사람과 저희 엄마의 재산을 본인들 건 줄 알고 욕심내던 전 시댁 식구들이 없으니까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도 앞으로는 애들도 잘 키우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면서 저희 엄마처럼 차곡차곡 돈을 모을 생각이에요. 저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저희 애들한테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거든요. 이제 이혼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요즘처럼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엔 궁금해서 전 시누이가 운영하던 쇼핑몰을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망한 것 같은데 언젠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한다는 사람이 돈을 벌 줄은 모르고 쓸 줄만 아니까 그 사업이 절대 잘 될 수가 없죠. 반면 저희 엄마의 순댓집은 아직도 잘 되고 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단골 손님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던 2, 3층이랑 엄마네 식당 옆 매장에도 새로 임차인이 들어왔답니다. 다들 좋은 분들이라 저도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타겟이 저랑 저희 엄마가 되는 바람에 한동안 골치가 아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사람을 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저희 애들한테 늘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올해도 많이 지나갔는데 남은 2024년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